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셔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조선일보 동북아 연구소 소장 지혜범 박사를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최근에 기파랑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책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북중 동맹의 진화와 한국을 위한 재현, 이 책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혜범 소장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 출생이시고 경북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서 조선일보 입사해서 중요한 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주 북경 특파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국제부장, 논설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의 근본이 되는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연구, 비핵화와 경제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이 박사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나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이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책 잘 팔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결정적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느낌은 심도 있게, 그리고 기자니까 풀어서 쉽게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게 보론으로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결론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제가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동안에 중국 전문가로서 한 기자 생활 한 30년 하신 셈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참 많지 않은 중국 전문 기자신데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 좀 결론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권의 책을 다 이제 요약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저런 거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에 협력할 것이다. 그렇지. 예. 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착각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이것도 중요한 한국인들이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중국이 한반도가 원하는 식으로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 연구 결과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중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영역이라고 보다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요. 그걸 영향권뿐만 아니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영토는 아니고 영토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손문 선생, 우리가 삼민주의로 널리 알려진 손문 선생 같은 경우에 그 중국 내나 혹은 일본 도쿄 같은 데서 연설할 때, 예전에 연설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반도, 베트남, 티벳, 이것들은 다 중국의 강력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권을 빼앗겼지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강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그 인식이 깔려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는 만약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으면 그 화가 중국에 바로 닥친다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순망치안이네. 순망치안이죠. 예.
그게 역사적으로 다 사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왜가 그 명으로 우리가 저 중국 반도로 가겠으니 조선에 니들이 길을 빌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명나라 말기에 명도 굉장히 허약한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대군을 조선에 파견해서 그렇지. 맞아요. 조선을 지켜주는데 그때 파병을 요청하는 그 한국에 조선에 왔던 사신의 편지글,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글 내용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저 조선에서 왜군을 막지 못하면 왜군이 조선군을 앞세워 이 베이징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전장을 조선 반도로 제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파병하게 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일합병. 그렇죠. 한일합병 조선이 무너지니까 바로 저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렇죠.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의 동북지방과 중국의 해안 지역이 다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도 똑같이. 6.25 똑같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잃으면 중국에 바로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6.25 때도 우리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할 때 그때 모택동이 파병을 결심하는 맞습니다. 것도 과거의 전략적 개념을 그냥 이어받은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모택동이 그 모스크바에 가 있던 주얼레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쓰느냐면은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영토를 영향력을 조선반도의 평양 원산성까지 넓힐 수 있다. 영향력을 그런 그 편지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택동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 전략적인 인식은 저 한반도는 1000년 이상 중국 자기들의 영향권이었고 이 20세기 2차 대전 이후에 잠시 지금 미국의 영향권에 한반도의 절반이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손문부터 장개석에 이어서 모택동에 이어서 지금의 시진핑까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이 책의 결론을 아주 쉽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6.25 사변 때 중공군이 참전한 거,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 중국이 일본한테 당한 거,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참전한 게 다 한반도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요게 무너지면은 말하자면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실이다. 그러니까 입술 한반도는 꼭 지키되 직접 친민지식으로 지배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적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최저선이죠. 적의 손에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 넘어가고 인식하는 거죠. 한미 동맹이 딱 있으므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기에는 한반도 상황을 현상 변경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두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힘이 약하면 현상 유지를 하되 중국의 힘이 강해지면 이제 현상 변경하러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시기라고 보는 거죠. 중국 시진핑 시대를. 방금 말씀하신 그 순망치한이라는 표현은 이미 임진왜란 때 나옵니다. 그 편지에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는 생긴 그대로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고 생각하거든. 그죠? 한반도를 장악한 세력이 일본의 적대 세력일 경우에는 이게 일본의 생존을 위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보다도 러시아 전쟁이 러일 전쟁이 바로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했을 때 그것은 일본의 말하자면 생존을 위협하니까 전쟁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러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결국 한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 중국과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 이걸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정학. 지정학인데, 자, 그런데, 우선 오늘의 문제를 한번 요 책의 논리 틀에 의해서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무력 도발을 예고를 하고, 준무력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남북 공동 그 연락사무소는 공관이거든요. 그죠? 외교 공관을 폭파시켰다 하는 걸, 이건 사실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시진핑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계산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것이 중국한테 이롭지는 않다. 그게 기본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마어마한 지금 패권 경쟁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2년 전부터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무역, 기술, 군사, 금융, 또 이제 가치, 홍콩 문제로 하면서 이 민주주의 가치까지도 하는 그런 가치 대결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중국 내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진다고 그러고, 금년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뭐 취업을 못할 정도로 거의. 그럼 사회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진핑인데, 저 김정은이 저기서 한반도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뭔가 군사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자기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부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개입을 부르고, 또 군사 개입과 무력 강화 등등을 계속 부르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치 않을 겁니다. 원치는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개의 전선이 있으면 좀 중국으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자기만 상대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좀 계속 괴롭혀주면, 그건 또 자기의 아군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정부 입장을 봐도 뭐 그냥 원론적으로 자제해라 라고만 그 논평을 할 뿐이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거는 일단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관망을 하면서 저기에서 이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에게 좀 중재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면 받아줄까요? 물론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요청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고 그래서 북한이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 속성상. 왜냐면은 중국과 북한이 보기에는 대등한 사회주의 국가로 보거든요. 저게 무슨 물론 형님, 동생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은 딱 당대당으로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당대당 차원에서는 우리는 대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굴종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 중국이 제시하는 카드 중에 저게 북한에 뭔가 이득이 되겠다. 라고 하면은 북한이 그 말을 협조할 수는 있겠죠. 과연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이 그런 중재를 요청하고 중국이 그런 북한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중재 카드를 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기자가 하루하루를 쫓다가 보면은 이제
단편적인 정보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나 이 책을 쓰고 박사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것을 체계화하는 건데 예. 하다가 보면은 쓰다가 보면 그동안에 미처 몰랐던 게 이 책을 쓰므로써 새로 발견되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쓰다가 보니까 이거구나. 예. 제가 이 책의 한 절반 부분을 쓴 내용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고요. 예. 2차 핵실험이 2009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 엄청나게 강한 그 외교부 성명을 내고 거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북한이 제멋대로 국제사회의 이 보편적인 여론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과거에 적대 국가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북한에 그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경로를 했는데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그 표현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화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중국이 보이거든요. 그런 한편으로는 중국이 뭘 하느냐. 이제 2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다 줄이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가령 2010년도에 그렇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나면서 대북 교육을 다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성공업병원 예. 이제 그 정도로 전 세계가 북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아주 이중적으로 하네. 이중적으로 합니다. 이중 전략이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도 거의 사실상 눈 감아주고 그래. 이쪽으로는 다른 한편에서는 모르게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크게 세 가지인데 동북진흥전략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지2 프로젝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군층과 북한의 낮은 선봉을 연결하는 루깡치 일체화 계획이 있습니다. 루가 이제 도로와 항구와 경제 구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낮은 선봉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가장 큰 소득이 낮은 항의 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가령 낮은 항의 경우에는 이 지도를 보면 다 알지만은 이 북한의 맨 끝쪽 오른쪽 그렇지. 북단에서부터 이게 소련 땅이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소련이 이 땅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거기서 바다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옵니다. 거기 딱 막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령 거기 길림성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흑룡강성은 물류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빙빙 돌아서 요동반도의 대련까지 와야 되죠. 예, 혹은 단동항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이 동해 쪽으로 나가는 항구를 갖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차항출해라고 그럽니다. 차항출해. 외국의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 바다로 나간다. 그것이 북한과의 그 외교에서 아주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걸 따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겠네요. 사용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네. 네. 전략적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는 중국 군함이 낮은 항을 가서 거기서 북한 인민군의 환영을 받고 같이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이 이중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이미 북한이 핵 미사일 거의 실전 배치 상황으로 갔으니까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그냥 방치하기는 그렇고 방치할 수 있는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끈으로서는 경제 의존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 북한이 의존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예. 해를 통해서 다른 전략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게임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국도 이제 장쩌민 시대와 후진타오 초기에는 이 북핵을 막아야 되겠다. 막으려고 했는데.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중국의 조치들을 보면은 북핵을 막으려고 강한 압력을 넣고 등소평이나 장점인이 북한 지도자한테 직접 경고도 합니다. 아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이걸 작은 나라가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경고도 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초기에는 국제 제재에도 동참을 했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국제 제재 중국이 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맹국으로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렇지. 그런 행동을 중국이 할 정도로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한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공산당에서 아주 중대한 회의를 합니다. 중앙외사영도소조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 외교부뿐만 아니고 뭐 국방부, 당대외연락부, 공안, 그래서 여러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때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은 북한 핵보다 북한의 안정을 더 중시하자. 그 결정이 내려요. 이거 전략적 결정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2009년도에 내려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중국의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마지노선을 계속 낮춰갑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 안 된다. 만약 이걸 하면 우리가 처벌하겠다. 라고 하다가 말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나중에는 그냥 허용하는 그 태영호 씨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그 중국, 북한 외교관들이 만났을 때 당신들이 일시적으로 핵을 갖는 거는 우리가 허용하겠다, 용인하겠다. 그 대신 한반도 비핵화가 좀 진전이 되면 그때 비핵화로 가자. 그리고 사실상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까지 그 선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2017년에 유엔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상당히 강한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단 말이에요. 트럼프한테. 그건 또 그렇게 설명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중국이 한쪽으로는 핵에 대한 북핵에 대한 그 선을 낮추면서 한쪽으로 경제 협력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90년대 초에 북한과 중국의 그 무역량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거의 2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북한에서 빠져나오고 한국도 다 대북 교육을 중단하면서 이게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바로 이 지렛대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중국과 교역하지 않거나 중국이 만약에 국경을 닫으면 당장 생필품이 떨어지고 그렇죠. 석유 수입이 끊어지고 공장이 멈추고 탱커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딱 경제라는 수단으로 중국은 경제라는 수단으로 북한의 목을 딱 쥐고 있는 상황인데 2017년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북한을 군사 공격할 그렇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코피 작전이라고 트럼프가 내세운 게 그런 이 작전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 3개 항공모함 군단을 배치할 정도로 북한을 압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이들도 이 대북 제재 압박에 동참해라 라고 했고 시진핑도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전까지는 사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뒷문을 다 열어놓고 밀수하고 그냥 밤에 몰래 트럭에 싣고 가고 이런 거 다 허용했거든요, 중국이. 그런 게 다 이미 리포트로 나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그 조사한 북중 그 교역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게. 뭐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허용했던 중국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상. 예. 그리고 그때 여러 그 학자들, 가령 서울대 김병영 교수 같은 분은 북한 경제 최고 전문가인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정은의 달러 돈줄이 다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진단할 정도로 그때 김정은 상황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 90%가 넘는 그 무역 의존도가 거꾸로 북한을 압박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칼이 된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돌파구를 열어버렸네. 내민 그 대화 탈출로를 열어준 거. 탈출을 열어준 게 이제 한국 정부죠. 그렇죠. 27년 말에 이제 중국에 팀들을 보내가지고 북한에 우리 협력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2018년 초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옴으로써 그렇죠.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게 탈출로를 연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990년대 말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코로나에 몰렸던 김정일에게 탈출을 열어준 게 김대중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2000년 6월 예. 평양 방문. 예. 평양 방문. 그건 뭐 사실은 4억 5천만 달러 현대그룹 통해서 주고 뭐 매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예.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탈출로를 열어준 셈인데, 그런데 중국,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를 결정하는 몇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냐죠. 예,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미국의 의사가 중국에 의해서 반영돼가 북한에 약간 압력으로 행사되고, 지금처럼 나빠지면은 미국 말 들을 필요 없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을 끌어안아서 그래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압력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그 과정이 상당히 극적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2012년 말에 이제 집권한 다음에 2013년 2월에 그때 그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큰 잔치를 해야 되는 판인데, 자기가 이제 취임해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는데 그 잔치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년 이상을 김정은을 안 만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의 경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김정은의 목줄을 사실은 이렇게 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국 정부부터 시작된 이 남북 정상회담, 아직 뭐 하진 않았지만 이 청와대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양을 가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고 바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의 긍정적인 반응을 3월 초 받아내고 트럼프가 만나겠다. 예, 만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중국은 미국 하는 대로 잘 따라줬는데 이 한반도 급변하는 정세에서 중국이 이게 왕따가 되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중국의 이 왕따 이 상황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중국은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로 이 북한에 접근해서 김정은을 초청해서 바로 북경으로 불러서 만나게 됐죠. 그래서 6년 이상 안 만났던 시진핑이 김정은을 급작스레 불러서 북한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압박을 하다가 이게 확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한반도 정세의 격변이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 미국에 의해서 더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그런 그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 한반도 게임이란 게 이게 보통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여러 개 얽혀서 돌아가는데 메이저 플레이어가 결국 북한, 한국, 중국, 미국, 요거 그 다음에 준 메이저 플레이어가 일본, 러시아. 메이저 플레이는 사실은 이제 미국,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준 메이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해야 되긴 하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남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그 육자회담 그 당사국으로서 이제 끼어드는 그런 형국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대북 정책이 이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인가?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미국의 정책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신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신용을 하죠. 한때는 뭐 그 북한으로 들어가던 그 송유관을 잠그기도 했죠. 그렇죠. 육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가보기도 했습니다. 압록강 가보기도 했는데 진짜 잠그면 그 압록강 하저 강 물이 흘러가는 강 밑으로 이렇게 관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 이쪽에 이 저 경찰들이 지키는 철조망을 쳐놓고 경찰을 지키는 그 송유 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잠그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맞은편에 봉화정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석유를 가공해가지고 뭐 군대나 공장 이런 데 쓰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잠궈버리면은 뭐 북한의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그럴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국입니다. 자, 그게 이제 2018년 바로 이제 2년 전인데 그때 이 상황 변화를 주도한 것은 김정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문재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양자가 합작한 건가? 그게 합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주도는 김정은이 한 겁니다. 김정은이 한 겁니다. 그때 신년사가 좀 묘했죠. 2018년. 예. 예.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그 똑같은 그런 외교 전략을 아버지 김정일 때 이미 구사를 했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날 무렵에 그 김정일이 갑자기 저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1992년도 한중수교 때문에 한중수교에 화가 나가지고 그 북한 중국 간의 최고위급 교류가 끊겼습니다. 끊겼죠. 92년부터 92년 이후에, 이후에 8년 동안 끊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안 간 거죠. 그랬다가 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거를 타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입니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거든요. 근데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국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 이거는 중국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을 먼저 공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을 치면 이 공이 다시 이쪽을 치고 이걸 쳐서 마지막에 이 공이 중국을 치면 그때 중국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김정일이 그때 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만나고 그다음에 누가 보내가지고 클린턴도 만나고 클린턴 만나고 고이즈밍하고도 중일 그 2년 뒤에 만났어요. 2년 뒤에 만나고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미 그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이 중국이 또 이게 소외될 싶으니까 김정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외교 전략을 이번에 김정은이 2018년에 똑같이 구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김정은을 싫어하던 시진핑이 김정은과 4번을 만나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까지 하고. 근데 2018년을 이 비핵화 결국 사기극으로 이제 밝혀져 버렸는데, 이 비핵화 사기극은 처음부터가 사기극이라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시작됐다고요. 왜냐하면은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김정은 만나고 와서 기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한 문장을 보면은 과거에 북한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언제 달성이 되느냐. 그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사라진다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문장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비핵화라는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단했다.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가지고 정의용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 즉석에서
5월 중에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 출발이 사기로 출발했다고. 사기. 근데 이거는 김정은이가 사기친 게 없다고. 남한에 문재인 정권이 사기를 치고 여기에 한국 언론이 조선일보는 뭐 좀 비정확하게 했지만 다른 언론이 다 여기 가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바보 같은 트럼프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결국 2년 동안 구르다가 보니까 결국 거기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김정은에게는 아마도 하노이 회담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하면은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아마 잘못된 확신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였다가 이게 들통나서 오늘날 이런 사태로 비화된 거 아니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안 속았을 거라. 중국은 뭐 그렇게 100% 속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는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을 사람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이게 국제사회에도 오해가 없고 우리 한국 내에서도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북한 비핵화라고 그랬다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그걸 한반도 비핵화로 바꿨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기를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14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갔어요. 2007년 14선언.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외교부 관리들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도 그걸 썼었는데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유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중국과 북한에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중국도 용어에 동의합니까? 당연하죠.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절대 북한 비핵화라고.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처럼 많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미국 트럼프에게까지 이건 한대더라. 이게 분명히 한다고 그랬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또 김정은한테는 트럼프와의 회담 결과 이게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 같다.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대북 제재 해제인데 지금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인데 해제할 것 같은 잘못된 정보를 또 북한에 주고 그래서 양쪽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오늘날 같은 결국 그거는 근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제를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국제사회가 중국까지 포함된 국제사회가 한 약속이고 또 유엔 제재 외에도 북한 단독도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 단독의 제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건 우리 한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로, 추진해온 것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파탄 사태를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년 동안에 그럼 누가 득보고 누가 손해를 받느냐 결산을 해본다면은, 북한은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죠?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거, 한 10개인지 20개인지 그 정도 더 만들었을 거고. 얼마 전에 어젠가 보도 보니까 지금 한 30에서 50개 정도로. 스웨덴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한편 또 시간이 흘러도 대북 제재가 해제 안 된 거는 또 손해를 보고. 맞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봤으니까 그렇고. 중국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그죠? 중국은 손해본 게 없죠. 한국은 지금 우리 국민, 국군 다 손해를 봤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가지고 선거를 2개를 이겼어요. 하나는 지방선거 이기고 2008년 6월 13일 바로 싱가포르 회담 다음 날에 있었던 지방선거 착스럽고 이번에 총선에 이긴 것도 이거 덕이 굉장히 많았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2022년 대선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거는 하여튼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손해를 좀 본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핵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그렇죠. 심지어는 3번이죠. 판문점에서 잠깐 만난 걸 포함하면 3번인데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결국은 김정은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손해고 이번 대선 때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막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제일 덕을 보고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한국이 제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제 군사 도발을 하겠죠. 북한에서 군사를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 유권자들이 당신 2번이나 3번이나 만났으면서 이게 뭐냐, 라고 바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우리가 중국 북한 관계를 항상 이야기할 때 중국은 북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뭐 심지어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김정은을 뭐 허수아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결국 과대평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대평가 하는데 아까 말씀한 당대당의 관계가 대등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 노하우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의 성격을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향력의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예. 이제 중국은 과거 냉전 시기에 그 북한의 그 양다리 외교, 그렇죠. 양다리 외교 및 벼랑끝 외교에 그 시달렸거든요. 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죠. 이 북한이 줄타기 하면서 때로는 소련에 붙었다가 때로는 중국에 붙었다가 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외교를 쭉 봐왔기 때문에 저 북한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중국은 잘 압니다. 그렇죠.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한국하고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게. 한국은 사실상 정말 진짜 다루기 쉽다고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북한은 중국도 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북한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이게 어떻게 다루느냐.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크게 나누면은 그렇습니다. 우선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는 군사적인 영향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고 살아남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가지게 된 마당에 이 군사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경계 지역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30만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침투 훈련을 해요. 백두산 산악 훈련도 하고 한겨울에 또 이쪽 서해 쪽에서는 요동반도, 산동반도 쪽에서 이렇게 헬기 같은 걸로 가서 북한 해안에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벌이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북한 지역을 들어가서 중국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딱 대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북한 지도자가 두려운 거는 그겁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두려운 것이 만약에 북한의 내부 혼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그 양국 간의 동맹조약, 우호협력조약의 그 3조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양쪽이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적을 당하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군사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 북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주고 그 입장을 항상 대변해주고 이게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히 북한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군사적으로는 방금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이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기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의 그 재무성 관리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재무성 관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손잡은 한국은 잘 사는데 중국하고 손잡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당신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중국과 북한이 수교 이후에 지금 수십 년간 교류 협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 자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예. 이게 왜 그러냐. 한국과 미국 관계를 보십시오. 한국은 그 6.25 이후에 잿더미가였던 나라가 미국과 이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 수십 년 만에 세계 지금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관리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경제가 됐는데 왜 그러면은 이 중국과 손을 잡은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느냐. 그것은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서 철저하게 자기 국익만을 위한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네. 북한을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인한데. 북한이 가진 천년 자원들, 철광석, 석탄, 무슨 텅스텐, 중국이 모자라는 그런 것들을 싼 값에 사갑니다. 김정은조차도 그 화를 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천년 자원을 망탕 개발해서, 망탕 개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김정은이 하면서 헐값에 파는 거 이거 시정해라. 응? 우리가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헐값에 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자라는 자원을 공급하고 또 중국에 생산한 그 공산품들, 생필품들을 또 중국에 팔고 북한 입장에서는 천년자원 팔아서 좀 달러 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중국 물건 사주기 바쁘니까 그 돈 단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경제적 자생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제가 그래서 북중 간의 교역의 주요 품목들을 쫙 훑어봤어요.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내에 제조업이 발전을 하면 여러 가지 기계, 공산품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중국에도 수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그와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계들을 중국으로부터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 1위부터 5위까지 품목을 제가 쭉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거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전후에 한국을 도와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 편에 서서 맞습니다. 근데 무슨 금융 정책이라든지 특히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코치를 해줬거든. 그리고 키스트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존슨 대통령이 선물해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키스트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뭐 원자력 연구소를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가 그때 벌써 우리가 원자로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고리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든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경제 부흥을 시키는데 노력했는데 우리는 그걸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거 보면 완전히 반대네. 완전히 지금 뭐 수십 년의 경제 협력에도 북한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과 자금과 경영 노하우와 심지어는 한국의 유학생들을 미국에 인력을 교육해줬지.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이 학비를 대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재풀이 결국 한국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거고 그래서 게다가 시장까지 내줬어요. 그렇지. 시장까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생산한 가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포니, 성룡차 그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로서는 최고였지만 그거까지 다 사줬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술, 자본, 경영, 시장, 인재까지 이게 다 대준 게 미국이고 거기에 협력한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그것이 다 출범하는 데 도와준 거 아닙니까? 저 현대자동차, LG 같은 경우에 히타치 같은 데서 기술을 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이 일어선 거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한미일 이 삼각 그 동맹 협력 체제가 한국 발전에 이게 가장 기초 구조였고 반면에 북한은 중국, 소련과 북방 삼각 협력을 했지만 수십 년 해왔지만 아직도 거지의 나라인 상황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의 문제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선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 거는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연인은 180여만 명을 보내가지고 6.25 때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그 뒤에 원조해주고 또 좀 강한 지도자 나오면은 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해도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뭐야 이거 아낌없이 챙겨간 사람들 철저하게 길들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중국 상인이죠. 맞습니다. 그 대조는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중국 주변국에 제가 국민 소득을 조사를 해봤어요. 국민 소득을. 그게 아마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 한 10몇 개 국가, 17개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이에요. 러시아는 뭐 중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던 나라니까 뭐 당연히 중국보다 높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한다 그러고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주변 국가 같이 발전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 좋은 구호를 외치지만은 주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세계 평균 정도 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다 이렇게 빼낼 뿐이지, 끊을 뿐이지, 자기들이 이룩한 경제 성과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것과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고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하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해가지고 지금 뭐 수출도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빨아먹히는 대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건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서니까 중국한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중 수교 이후에 그 한중 관계, 특히 한중 그 교역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앞서 있던 우월적인 시대는 한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때 중국에서는 거기 언제냐면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3년 뒤거든요. 19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탱크로 시민 학생들을 깔아 죽이면서 미국 주도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갑자기 교역이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덩소평이 그 난국을 뚫기 위해서 채택한 게 바로 한국과의 수교였거든요.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장점인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그 김일성의 영향이 그대로 뻔히 있는데 북한이 화를 낼 게 뻔한데도 한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거든요. 그 하는 게 바로 그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한 10여 년간은 한국이 중국보다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 품질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엄청나게 갔었죠. 한국의 기업들.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대구에 있던 그 수많은 섬유 기업들이 산동석으로 왕창 옮겼습니다. 산동석, 칭다오, 옌타이에 10여 개 큰 섬유 기업들이 다 옮겼는데요. 그 10년 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은 자기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게 있으면 완전히 뭐 직사대접. 그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식이에요. 대구에 있던 섬유 기업이 그 공장을 다 뜯어가지고 웨이하이에 다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중국 현지 노동자도 써야 되고 중간 관리자도 써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들이 이 한국 공장을 다 관찰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만든 제품을 미국에 어떻게 수출하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옆에 한국 공장보다도 훨씬 나은 기계. 그때 섬유기계라는 건 사실은 독일과 일본 기계들입니다. 다. 더 훨씬 최신 설비를 한 10배 정도, 이 한국 키 100대면 여기 1000대 정도로 가져옵니다. 그렇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제품 생산해서
미국 바이어한테 50% 가격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중숙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를 빼앗겨간 역사입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게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동차, 석유화, 섬유, 응? 다 지금 거의 다 뺏기고 남은 게 반도체인데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사장을 지냈던 또 북경 사장을 지냈던 사람을 중국의 업체가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예. 이제 워낙 말이 많이 나니 그 사람이 결국 사표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남은 이 반도체마저도 중국이 따라오면 우리 한국 기업은 이제 쓸 자리가 없습니다. 예. 남아있는 산업이 없을 정도. 그럼 한번 보시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교역을 하려면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을 갖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하청 공장이 되든가 문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진국과의 교역을 더 강화해야 되고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나라들과 협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진대재 전 삼성전자 회장인가? 그분이 조선일보에 쓴 걸 보니까 예. 반도체에 관할하는 상당 기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예. 우선 그 위기 돌파 능력이 예. 반도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 그걸 삼성전자는 여러 번 극복을 했는데 중국은 거기서 빠진다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이 한국을 볼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거 기술을 한국이 따라온다고 그랬을 때 저 한국이 과연 저 기술을 해내겠느냐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국이 해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인재를 쏟아붓고 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한국이 만약 여기서 방심하면 전 따라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용, 삼성 이런 대기업을 우리가 보호를 잘해야지. 그런 사람을 괴롭히면은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의 원천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의 비리는 막아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는 안 되게 해야죠. 우리 국민 전체에 이 밥벌이가 달려 있는 건데. 이 책에 아까 보론이 결론 부분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다룬다는 말이 조금 너무 직설적이지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대표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벌써 우리가 약간 뭐니까 주눅드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보론도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쓴 이유가 중국은 한국과 남북한을 이렇게 다룬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갖고 노는데 뭐 네 가지인가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또 국제법의 이 규범을 지켜가면서 뭐 나중에는 결국 국제관계가 수가 틀어지면은 나중에 뭐 무역 제재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일점 불사 전쟁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다 각오해야 중국과 맞설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맞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런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이런 그 자유 체제, 법치,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상황은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이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이제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사드 외교 그거든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부터 사드 외교를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때 산무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 협의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렇지. 결정한 바도 없다. 완전히 사드 문제를. 잘못된 거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수세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봐서 무슨 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는 사드 문제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 왜 그때 이 사드 문제는 우리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군사 주권이다. 그렇지. 이 문제는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가 없고 만약 간섭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죠. 라고 강하게 나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중국의 그런 압력에 항의하고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맞습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안 나갔습니다. 맞죠. 근데 중국은 처음에는 중국의 외교는 처음에는 찔러봐요. 예. 처음에는 이 관방, 그러니까 정부 쪽이 아닌 민간인들, 예를 들면 퇴역 장군이라든지 언론 이런 통해서 한번 던져봅니다. 야, 한국 너희들 사드 하지 마. 사드 하면 한중관계 나빠질 거야. 던져봤는데 이걸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강하게 뭔 소리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받아쳤으면 중국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당당하게 못 받아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무정책으로 중국이 눈치나 보니까 점점 더 한 발 한 발 더 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시진핑의 입으로까지 나오니까 시진핑의 입으로 사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진핑 밑에 있던 외교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왕이 외교부장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넘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 산불로 가버렸어요. 산불은 더 이상 사드를 들여오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협력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체제에 들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우리의 군사 주권에 중국의 간섭을 사실상 허용한 겁니다. 허용한 거죠. 네. 만약에 북핵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사드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드도 늘리거나 뭐 사드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하든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우리의 주권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드의 레이더 정보가 고립된 채 운영이 됩니까? 미국 전체의 그 MD 체계가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군사적인 정책을 중국의 허락을 받겠다.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1905년 을사늑약의 재판이다. 이랬죠. 어느 외교관이 그렇게 비판을 외교관, 그러니까 주권 포기니까. 주권 포기, 군사 주권을 포기한 거니까. 안보 주권 포기니까. 가정 외교 주권 포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말에 베이징 가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2018년 말. 2018년 말에. 2017년 말. 2017년 말이었던가요? 17년 말. 17년 말. 예. 그때 베이징을 가서 혼밥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진핑하고 리커창은 약속했다 그러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뒤늦게나 만나주고. 그때는 산불 약속한 다음 아니요? 바로 다음. 다음이면 식사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저 자세로 하면 할수록 이 공산 정권은 더 압박을 가합니다. 왜? 그래야 더 많이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 자세 외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서방 국가하고 다른 거죠. 이게 공산 국가는 이 서방 국가는 신사적으로 대등하게 상대가 양보하면 이쪽도 양보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이건 아닌 거죠. 이 공산 정권의 협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사드는 성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철수하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요구는. 철수하지 않은 이상 내가 너를 융숭하게 대접 못하겠다. 그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그때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제가 한중 관계를 쭉 살펴봤지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 굴욕적인 정상회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중 수교 굽히면 더 바른다. 더 바른 게 그게 굽히면 더 바른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의 조공 외교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공산주의적인 외교 책략이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급 투쟁론적인 가치관을 깔고 이런 외교를 하니까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한국 국론이 분열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드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중국의 그런 주장, 사드가 이 북한용이 아니고 대북용이 아니고 중국 공격용이다.
라고 이제 중국이 논리를 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 있던 친중파들. 그러니까. 친중좌파들. 예. 그게 학계도 많고요. 예. 정치계도 많고, 언론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국 논리에 완전히 동참을 해가지고 나팔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일부 교수들은 이 중국이 하는 얘기를 고스란히 막 한국 언론에 칼럼을 쓰면서 막 그거를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불혈된 거죠. 이 사드를 해야 되나? 사드를 하면은 중국에 보복을 당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완전히 갈라진. 그게 중국이 노린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그게 중국의 전략 전술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기피적 태도로 나온 맞습니다. 예.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그리고 좌파, 요 사람들이 중국 편에 서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했던 맞습니다. 거지. 예. 맞습니다. 그 하나라도 없었으면 괜찮아, 그죠? 예. 박근혜 정부가 당당하게 나갔으면은 그렇죠. 이런 사태가 안 났고, 또 당당하게 안 나가더라도 중국 편을 들은 여론이 없었으면 그렇죠. 국민들이 이게 단결했으면 중국이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지금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째이지 않습니까? 해수로는 한 3년 정도 됐을 텐데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죠. 중국 여행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뭐 면세점, 백화점 이런 여행사의 영향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영향이 더 크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경제 마찰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좀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영향이 이미 그 정도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중국이 또 보복하면은 어떡하냐 라고 지나치게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 사드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을 드리면 우리 국내에서 저 사드가 북한용이 아니고 중국용이다 라고 이제 중국이 계속 선전을 하자 국내에 있던 그 좌파, 친중파들이 그거를 계속 옮겼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팩트가 틀린 겁니다. 팩트가. 왜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 사드 레이더는 지향성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려면은 북한 쪽으로만 그렇지.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그걸로 전파를 발사해야 그렇지. 계속 24시간 그걸 감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을 감시하려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게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감시 범위가. 금방 알지. 중국. 방향을 틀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중국 위성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너들 당기 이거 틀었잖아요, 방향이. 또 하나는 레이더에서 이 전파를 발사하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전파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저 전파가 한국의 사드 레이더에서 온 거라는 걸 바로 압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쏘기려고 해도 쏘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중국 감시용이라고 중국이 떠드니까 한국에서 거기에 덩달아 그걸 같이 떠드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죠. 참 이런 거 듣고 있으면은 나라는 발전했는데 우리가 19세기 말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사실을 좀 봤으면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근사한 국력을 갖춰놓고도 왜 정신은 이렇게 자주국방 의지가 없고 주체성이 없느냐, 사대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못 배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배운 사람일수록 맞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옛날 그 쇠고기 그 사건 났을 때, 그 촛불 시위 났을 때도 그렇지만 한국 그 사회가 의외로 이 선전선동에 약하다. 한국 국민들이, 여론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탐구해보고 본인 스스로 어떤 판단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에 휩쓸린다.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검증할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과학 교육, 과학적 사고의 그 부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거든. 분별력이죠. 분별력이 망가져 버렸다고. 분별력, 분석력.
그런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교육 문제다. 지금 우리 교단은 뭐 사실상 정교조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한테 하나의 고정된 굳어진 그런 역사관,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머리에 들어간 그 사고 구도를 가지고 이 사회의 현상을 모두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런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요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분별력이라는 게 보통 첫째 진위 분별력이거든요. 예. 그죠? 거짓과 예.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와 구분 능력이에요. 누가 예.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예. 그다음에 선악 분별력인데 제일 중요한 게 진위 분별력인데 이 진위 분별력이 망가진 거는 나는 한글 전용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요.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국어가 암호화되어 버리고 그러다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아주 대충 아는 한국어의 70%가 한글 전용을 하면 암호가 되어 버리니까 무슨 글을 읽어도 머리에 팍팍 박히지 않고 어렴풋이 알게 된다고.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 뭐 OECD 조사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문장 해독력이 20몇 개 나라 중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높은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문장 해독력이 제일 높으니까 잘 안 속는 거라, 일본 사람. 그리고 피와 구분력 이런 게 망가지게 된 것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거라. 맞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피와 식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간첩 잡을 필요가 없다고. 간첩도 뭐 one of them이고 공산주의도 one of them.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제대로 안 가르쳤죠. 네. 공산주의가. 네. 그 다음에 한글 전용 이런 게 서로 엉켜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은 높은데 잘 속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 30%가 어른 중에 20, 3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배울수록 속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오히려 국민학교 졸업 정도는 제일 낮아요. 예. 이게 좌우 구분이 없어요. 요새 또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는 또 우파가 또 속아 넘어가. 우파가. 아니 개표 부정이 있었으면은 통합당이 나서가지고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날 텐데 그 사람들은 개표 부정 없었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개표 부정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에 우파, 자칭 우파가 또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기는 좌나 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 피와 구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를 나를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자주국방. 예,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이 정했던 자주국방. 그런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그러면 예. 안 돼요.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미군이 다 그렇지. 해주겠지. 예. 거기서부터 그래서 적이 불분명해지면 적에 대한 경계감, 적에 대한 분석 그렇죠. 이런 것이 다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우리 측의 그 나태함, 안이함, 어떤 그 경계감의 해이 이런 것이 큰 부작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아무리 좋은 것도 부작용이 있듯이 맞습니다. 한미동맹의 부작용이 바로 자주국방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잃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질인지를 굳이 구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이 정권 들어서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적의 그 의식이 불분명한 것은 적의 선전선동을 판별할 능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중국 문제를 쭉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그 대외 전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전선동은 최고의 문장, 최고의 어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평화, 협력, 좋은 말 다. 예. 그다음에 개방. 지금 시진핑이 개방을 내세우잖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미국 퍼스트, 가장 폐쇄적이면서 개방을
근데 그 시진핑이 가장 개방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중국 시장이야말로 가장 폐쇄적인 나라거든요. 한국의 LG화학이 중국의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공장을 다 지었는데 지금 중국 업체에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에 투자하라고 허가 다 내줘놓고는 자기 나라에 못 팔게 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개방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개방과 협력과 뭐 온갖 좋은 거를 다 떠들지만 실질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평화, 민족, 자주 이런 걸 떠들지만 그 평화 뒤에는 이 북한의 핵 유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족 뒤에는 그 한미동맹 깨겠다는 그런 전략이 들어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구호와 아주 그럴싸한 명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 속에 뒤에 들어있는 그 전략적 의도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하는 게 좀 꼭 저는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중국이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화도 받아들이고 뭐 유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적으로 예. 혜택을 많이 입었고 또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적이 상당 기간 있었고 해서 그런 중국과 오늘날의 중국은 다르잖아요. 오늘날의 중국은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거는 이건 중국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공산당적인 거죠. 계급투쟁론에 뿌리박은 선전선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우리 중국과 한국은 친구다. 또 우리는 친척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용어에 그 들어있는 그 우리가 함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가령 시진핑이 미국이나 일본 가서 우리 친척이다. 친구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친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 친척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한국과 중국은 예전에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 전략적인 의도, 그 속내, 이걸 알아야 돼요. 시진핑이 2017년입니까?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트럼프한테 한중 관계 역사를 장시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근데 그 말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제가 그 원문을 봤습니다. 원문을. 미국 언론 보도에. 그게 그 블룸버그의 보도인가요? 하여튼 그 제가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출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런 뜻으로 말을 했다라고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다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식 속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실질적으로 일부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내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서 이 모든 외교나 기업, 경제 협력, 중국 투자 이런 것도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주성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그 활동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런 전략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리는 중국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노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없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점은 북한이 중국을 상대하는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도 있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북한이야말로 중국을 가장 잘 아는 나라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십 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근데 이미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김일성이 그때 모택동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그 뭐라고 그랬냐. 그때 이제 모택동한테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 물은 거예요. 모택동을 만나서. 그랬더니 모택동이 김일성한테 북한은 개발할 생각도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는 열차 안에서 김일성이가 데리고 간 수행원들한테 니들 들었지? 앞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데 최대 장애물은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중국이다. 저 중국을 속여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김정일이가 죽으면서 남겼다는 유훈,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탈북자들 사이에서 그런 그 유훈 중에 저 중국을 가장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중국이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30만 군대가 북한 내에 있는 뭐 화교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면 북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안 내려오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또 중국한테 수십 년 시달려 왔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제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좀 역사를 넓게 보면은 이런 북한의 역할이 이런 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고구려가 영계소문 있을 때 보면은 당나라의 공격을 막았잖아요. 그다음 그 앞에는 수나라 공격, 수와 당의 공격을 고구려가 그렇죠. 막았다고. 수가 망했죠, 결국. 그리고 이거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신라가 통일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 힘을 빌렸다가 당나라를 쫓아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수와 당의 자주정신. 근데 이 수의 역할은 뭐냐? 그때 만약 거기서 방어를 못했으면은 수당의 힘이 쭉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백제 신라까지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는 민족을 위해서 순사한 거라, 순사.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망해버리는. 고구려도 결국은 내분 때문에 형제 내분으로 망해버린 거죠. 그럼 뭐 북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오는 걸 잠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한국이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2차 대전 말기에 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있던 이제 일본군을 다 이제 제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진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 미소 외상회의에서 이 38선을 점령지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38선을 긋지 않았더라면 소련이 바로 부산까지 다 내려왔을 겁니다. 소련이 그냥 그때 8월 말에 8월 25일경에 이미 평양을 점령했고 그대로 놔두면 뭐 8월 말까지 부산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38선으로 막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그 일본에 있던 유군이 한반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중국의 저거를 막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미군,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완전한 적화를 맞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한국의 좌파 역사학계에서는 마치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그 다음 6.25 전쟁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완전한 역사 왜곡이죠. 근데 지금 중국은 막 한족 정권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한족 정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족 정권은 문화적 힘은 강했지만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중국 역사상 한족 정권은 항상 그 북방 기만민족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뭐 패권이 되려고 하더라도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렵고, 범세계적으로는 미국에 도전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상무정신이, 한족 정권의 상무정신이 별로 없다고. 특히 중국은 역사상 한 번도 사관학교 같은 걸 가지고 본 적이 없거든요. 장교 양성기관이 없었다고. 황포군관학교가 있었죠. 그건 최근이고, 그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화랑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좀 비약해서 현재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에 중국의 군사력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고, 그 다음에 현재 중국 정부가 가령 국무원은 해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해체도 사실 관계 없습니다. 공산당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그 공산당에 인민해방군만 있으면. 그래서 당과 군이 중심이지 정부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로는. 예,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게 결국은 인민해방군이 그렇죠. 그 열세였던 그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그 막강했던 국민당 군사력을 밀어내고 중국을 통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군사력을 그렇게 저는 과소평가할 수가 없고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방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이미 하나 있고 두 번째 항공모함 완성이 됐고 거의 세 번째 항공모함도 이제 상해에서 건조 중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한 그 미사일이 그 동풍 미사일이 굉장히 그 위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저 군사력이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그걸 보면은 이 한반도의 정권이 이 일본이나 중국 대륙에 있는 그 나라들과의 군사력 격차가 너무 커지면 결국은 이게 침략을 당합니다. 네. 결정적으로 그 예전에 그 몽골의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이 만주족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만주족의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 이걸 받은 것도 그렇고 한일 합방 당한 것도 주변 한반도 정권의 군사력이 주변 국가의 군사력과 너무 격차가 나버리면 이 한반도 정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장기판으로 치면 졸로 보거든요, 졸로. 저 졸은 서로 먹는 게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자강해야 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응력을 갖춰야 되는데 과거 그게 보수 정권 때도 제대로 됐느냐? 저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사실상 그 역할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일본은 어떻게 봐요? 일본을 두렵게 생각해요? 중국이 보는 일본. 일본을 두렵게 생각하지만 우선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력하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을 떼어내면 저 중국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일본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떼어내면 일본이 핵 개발하겠죠. 핵 개발하겠죠. 그렇죠. 예. 일본이 핵 개발하면은 단기간에 중국하고 비슷해진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죠. 근데 사실 중일전쟁이란 악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중일전쟁 때 아마 관동군을 빼면은 중국 본토에 들어갔던 일본군의 병력이 200만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중국 사람 죽은 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 쳐들어가서 3천만 죽인 거 비슷한 사람이 여기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이 일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히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지 못하고 좀 경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작년 말에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펼치고 갔는데 한국에 와서 왕이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이 미국하고 손 끊어라. 응? 이런 투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도 외국의 정상인데 예, 거의 뭐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도 뭐 이렇게 타이르듯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태도를 본 일본 특파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왕이가 한국에서 하는 행동하고 일본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 한국에서는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일본에서는 저렇게 오만방자하는 경우가 없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이 한국을 깔보고 짓밟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결국은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왕이가 북한에 가서도 그래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또 베트남에 가서도 못할 거 아니에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독립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친중 사대주의.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런 건 있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 신라 삼국통일은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과 결전을 해가지고 밀어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공군 개입, 1950년 중공군 개입까지는 사실은 한족 정권과 한국은 친하게 지냈다고.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고. 예.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거는 전부 다 요나라, 그죠? 그란, 예, 그란, 예. 몽골, 그다음에 만주, 청이고, 금은 안 쳐도 금나라는 이게 신라계통이라고 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고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적 영향력, 예. 경제적 영향력이었다고 저는 보는. 어떻게 보면 친성관계가 맞아요. 친성관계가 맞는데, 이제 그걸 깨버린 게 1950년 중공군 개입이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과거에 아주 좀 온건한 조공, 그거보다도 더 아주 더 정복적인, 착취적인 지금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신 딱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660년에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때 13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태종무열왕이 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먼저 당을 칩시다. 이러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줘서 원수를 멸해준 고마운 나라한테 그럴 수 있느냐. 부영과 같이 나는. 하니까 김유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란을 당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구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삼국사기에 있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돌아가서요.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당고종한테 귀국보호를 하니까 고종이 묻습니다. 소정방한테. 왜 내친 김에 신라를 치지 않았냐. 소정방의 답이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게 아마 어디 중국 문서를 가져오면서 인용한 것 같은데.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왕의 충성이 아닙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아래 사람은 윗사람을 부영과 같이 대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근사하죠. 진짜 그게 나라의 그러니까. 이 리더와 그렇죠. 이 관료와 임금, 백성, 관료가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한 삼위일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신라니까. 그래서 신라가 결국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는데 그게 676년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부를 저 위에 만주로 퇴각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우리한테 줘버리거든. 그때의 결전의지. 근데 신라는 또 고구려와 달라서 만주에 대한 야망은 없고 한반도를 그냥 우리 분수에 맞는 걸 지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뭐 저는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령 이제 당나라가 백제를 멸한 다음에 그 13만 명을 당나라로 압송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의자왕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왕자, 그다음에 저 세자 다 데려가고 또 그때 이 저 일개나 할 수 있고 기술개나 가진 사람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백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저 서부 지역하고 중국 남부 지역으로 다 유배시키잖아요. 강제 이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한반도가 중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그 태조 이성계가 이 한문경 북도 지역의 저 여진족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조 저 주원장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해요. 네가 그렇게 경국망동하지 마라. 내가 이 100만 대군을 이 말 달리고 이 황해 바다를 건너서 가면은 아침 한 끼거리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저 협박을 하거든요. 그런 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황구시보의 사설에 그때 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 저 이명박 정부가 미국하고 같이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려고 그럴 때 안 했습니다. 못하고 결국은 동해 쪽으로 왔어요. 동해 쪽으로. 그때 항구시보가 사설에 뭐라고 썼냐. 우리 중국은 한국 당신들 손볼 지렛대가 많아. 함부로 행동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보는 그 중국의 지배청의 시각은 그렇지. 일관됩니다. 예. 저 한반도는 우리의 영향권이고, 저기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고, 늘 거기 있는 이들은,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깬 것이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성립이고,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예. 그걸 통해서 그렇지. 경제 발전함으로써 그렇지. 우리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대등하고 정치적으로 대등하게 살아본 게 몇십 년입니까? 그렇지. 불과 몇십 년 안 되거든요. 이 시대가 네.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심지어는 많은 지식인들 중에도 우리가 중국과 다시 손잡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기 자식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 중국인들한테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중국을 직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 책을 많이, 특히 한국의 엘리트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예, 중국에 대해서 네. 제대로 알려면 이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현 정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네. 중국은 한국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이라는 공통의 적을 둔 이익동맹이다. 중국은 네.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지원한다. 북중동맹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진화 중이다. 한국은 중국의 본질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원칙 있는 외교만이 중국을 움직인다. 삼무 저자세 외교 조롱 압박 불렀다. 미중 신냉전기 전략 카드는 한미동맹이다. 기술력 압도하면 중도 한국 무시 못해. 30년 중국통 현지 기자의 신조선 책략 값이 21,000원이네요. 네, 삽니다. 되게 산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사서 돌리면서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배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